네, 그러면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세션 중에서 할 주제는 감정평가사가 주도하는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총 3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배우순 감정평가사님께서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발표는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로 이훈 감정평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황성규 감정평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배우순 평가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때는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디스코 운영하고 있는 배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들이 오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되게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제가 디스코라는 서비스 하면서 느꼈던 프롭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들 간단하게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부동산 플랫폼 디스코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과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시작한 회사고요. 16년도 이후로 디스코라는 플랫폼을 17년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73억 정도 투자를 받은 프롭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서비스들하고 다르게 좀 커뮤니티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2009년에 감정평가 법인 프라임 감정평가 법인에 입사해서 부동산과 연을 이었고요. 오늘 노태욱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사실 교수님이야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노태욱 교수님을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랑 하나도 변하신 게 없는데 벌써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디스코라는 서비스는 어떤 부동산 정보를 찾아준다라는 의미에서 디스커버하고 리얼 에스테이트 두 가지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도메인이 disco.r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명은 이제 디스코라고 했고요. 되게 프롭테크 서비스라는 게 지금은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되게 흔해졌지만, 사실 이 프롭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0% 이상의 자산을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 이라고 하면 단연코 부동산이고,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런 것, 요즘은 이제 가상화폐도 있는데, 그런 가상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이제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더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식으로 구현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라는 단어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프롭테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대략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대략 한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는 대략 한 17, 18년도부터 직방에서 프롭테크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전통적으로 되게
그 저기술 산업, 로우테크라고 하는데 그런 로우테크 산업의 대명사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뭐 좀 쉽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 산업의 영역을 바꿔보고 싶어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부동산 비즈니스들을 한두 개의 기술로 바꾸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의 어려움을 겪다가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이 프롭테크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최근 3,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프롭테크 산업은 되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프롭테크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점이나 또는 사례 같은 것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프롭테크 서비스를 2016년부터 쭉 하면서 들었던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실 1인 가구 상품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1인 주거 상품이라고 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토지에 되게 똑같은 모양의 수많은 한 칸의 호실들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대표적인 1인 가구의 형태인데요. 최근에 뭐 대기업들 그리고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은 과거에 대기업이 만들어왔던 그런 상품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이러한 1인 가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그전에도 대기업이라든지 공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공급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됐던 게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IT 기술의 발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하고 다르게 훨씬 쉬운 방식으로 똑같은 토지를 샀을 때 더 많은 층수를 뽑아낼 수 있는 자동 설계 모형 서비스,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방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어떤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검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상품이 어떤 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들은 중개 수수료 같은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아낄 수가 있는 IT 기술의 발전 또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의 인원으로 이러한 동일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상품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운영 관리 서비스의 발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모양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참신한 형태 또는 운영 방식의 1인 주거용 상품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체감하는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이 IT 기술을 만나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좀 더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롭테크 산업의 현황을 좀 보면 이 자료들은 이제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또는 이제 금융기관 또는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기업, 그리고 이제 프롭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많은 IT 기업들이 함께 구성을 하고 있는 포럼이고요. 그 포럼의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회사는, 프롭테크 회사는 대략 200개 정도 되고 매출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것은 3.8조 원 정도 투자 유치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 또는 이제 회사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롭테크 포럼, 우리나라 프롭테크 포럼의 되게 특징이 다른 IT 산업의
IT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포럼이나 연합체가 생겼을 때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그 포럼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독 이 한국 프로테크 포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100여 곳 가까이가 그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과 지금 현재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IT 업체들이 수많은 협업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0여 건 정도의 협업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협업도 있고, M&A와 관련된 협업도 있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협업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문지 또는 언론상에 노출되었던 IT 서비스를 새롭게 선도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전통적인 산업과 뭔가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노력이나 어떤 결과물들이 앞서 보셨던 그 대기업들이 그 1인 가구 주거 상품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어떤 그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 프로테크 포럼의 협업 사례 중에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방이 있습니다. 직방은 한국 프로테크 포럼을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의 프로테크라는 단어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회사 이제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네. 직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호갱노노, 우주, 네모, 호텔 리브, 모빌이라는 이 6개 회사를 M&A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M&A를 통해서 아파트 시장, 그리고 아파트 플랫폼 또는 이제 1인 가구 운영, 그 다음에 아파트의 운영과 같은 서비스로 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직방이 그 국내의 이제 S모 기업에 그 아파트 IoT 관련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사업부를 인수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아마 인수를 완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서 그 말씀하셨던 LX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회사인데요. 엔젤윙스라는 회사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사와 같이 드론으로 공사장을 촬영해서 그 공사장이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 힘든 높은 곳의 공사 현황이라든지 또는 초기에 넓은 토목 공사 같은 걸 진행해야 할 때 그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그 다음에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토목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공간이 지금 파져 있는지 또는 흙은 어느 정도 메꿔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대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엔젤윙스의 그 서비스 툴을 수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프로테크라고 하면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개나 임대, 그다음 부동산 관리 또는 프로젝트 개발 또는 투자 이런 전통적인 부동산의 영역에서 카테고리가 나누어졌지만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빅데이터 또는 AR, MR, IoT 등등 수많은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결합하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이런 과정을 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프로테크 비즈니스를 더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프로테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 중개와 임대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했던 그 서비스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아파트라는 걸 구할 때 누구나 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찾아가서
그 동네에 중개사무소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 동네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물어봐야 했던 시기에 PC라는 것, 그리고 포털이라는 것,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동산 정보도 굳이 찾아가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게 PC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방이라는 회사는 그 핸드폰 앱을 통해서 PC로만 확인했던 정보를 핸드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중개 임대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호갱노노라는 서비스가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아파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저희 디스코는 그러한 부동산 정보 외에도 지역 네트워크, 이런 그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중개사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시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라든지 잘 살아보세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국에 대략 한 200만 개 정도의 아파트 세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동 설계 모형이나 투자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랜드북이나, 그리고 설계 도면 같은 것을 5초 만에 3D로 변환시켜주는 얼반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이나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P2P 회사, 그리고 자동 감정평가 모형 같은 서비스들이 감정평가나 또는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이러한 부동산 산업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리츠라고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부동산 투자, 그런 방식들을 디지털 수익 증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카사코리아 같은 서비스가 나와서 이미 강남에 있는 3개의 빌딩을 유동화해서 고객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서 판매를 했고, 매 분기마다 그 임대료 수익을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프로테크 산업이 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되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제 부동산 전통적인 산업들과 IT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결합해서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 저희 감정평가 협회하고 그 프로테크 포럼이 함께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거에 사실 그 감정평가 협회도 일부 IT 업체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점점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협회 이런 분들과도 함께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그 함께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그 디스코와 같은 프로테크 업체들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됐던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6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됐고 지금 현재 1,300만 건 정도 이 공공 데이터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 4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조와 맞추어서 이런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개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그 더 많은 정보들이 분명히 공개될 거고 정보의 퀄리티도 점점 높아져서 부동산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는데 프로테크의 수많은 업체들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 프로테크 스타트업에 3조 8천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금액도 20년과 대비해서 거의 2조 이상 금액이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면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놀자 같은 기업이 2조 투자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 볼륨이 많이 늘은 것 같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영역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테크 산업에 이제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만들어지면 어느 시점에는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을 낸다는 증거가 새로운 투자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3D 기술, 그 설계 도면을
5초 만에 3D 화면, 3D 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어반베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100만 달러 수출의 탑상을 받을 정도로 급격하게 매출이 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롭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어떤 프롭테크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프롭테크 과거에 이제 2005년 6년에 진입했던 이런 회사들이 점점 결과물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프롭테크 산업 속에서 이런 결과물을 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인 부동산 산업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롭테크 업체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산업이 발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드립니다. 그럼 여기 박상준 주무진님께서 저기 그 코멘트를 해주시기로 하시죠? 발표 끝난 다음에 할까요?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걸 마시겠어. 네. 예, 저희가 일정이 또 다음 두 세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이훈 평가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롭테크 업체 자동평가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이훈 평가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원래 제가 그 학술지의 논문 게재를 목표로 준비하던 주제였는데 저희 노태욱 교수님 퇴임 기념식을 이번 학회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노태욱 교수님의 박사 마지막 제자이기도 해서 급하게 제가 정리해서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 64곳에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하였고 3D 지도와 드론 기술의 발달,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따른 주차 공간의 변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건축물 등의 증가 등 부동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정평가 역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변화는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 가치 추정 서비스입니다. 프롭테크 업체는 정부에서 공개한 실거래 가격 정보와 여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사에게만 부여된 감정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려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감정평가 업계는 이러한 서비스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정평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평가 모형 가치 추정 서비스의 기초정보인 실거래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저희 학회장님이신 정수현 교수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었고요. 그러나 프롭테크 업체에서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 자동평가 모형 가치 추정 결과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없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환경 변화에 대한 감정평가 업계의 여러 연구과제 중 먼저 자동평가 모형 가치 추정 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비교부동산은 용도 등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 사례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 사례의 감정평가 결과와 현재 운영되는 프롭테크 업체의 가치 추정 서비스 결과치를 비교하여 적정성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동평가 모형 가치 추정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검토하여 감정평가 보조수단으로서의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서비스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기준은 각 프롭테크 업체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결과치를 실제 감정평가 결과와 비교합니다. 여기서 가치란 저희가 그 AVM에서는 가치로 해석되지만 실제 가격을 추정하는 서비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정의에 관계없이 일단 가격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업체는 대표적으로 G업체, J업체, L1업체, L2업체, V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 범위는 프롭테크 업체마다 서비스 범위가 상이하여 공통되는 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례 선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평가 사례를 적용하되 기준 시점은 연구 시점과 유사한 2021년 하반기 사례를 적용하여 시점 수정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인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이 시가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 목적은 평가 사례 중 담보 목적을 제외한 경매, 공매, 시가 평가 목적의 사례를 적용하였습니다. 프롭테크 업체 중 G업체는 서울 지역만을 서비스하고 있고 L2 업체는 수도권 지역 위주의 토지 가격만을 제공하고 있어 토지 가격만의 감정평가 결과와만 비교하였습니다. J업체, L1업체, V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일부 프롭테크 업체는 물건에 따라서 적정 가격 자료가 없다거나 주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가치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부동산의 비교입니다. 각 프롭테크 업체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결과치는 서울시 2곳, 경기도 2곳, 인천광역시 2곳을 선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주거지역 AVM의 가치 추정 결과치 비교는 표 1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땡땡 번지 같은 경우 감정평가액이 6억 7,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G업체의 가치 추정 결과치는 16억 4,500만 원 정도, J업체는 13억 4,200만 원 정도, L1업체는 적정 가격 정보가 없어서 추정치가 미제공됐고요. L2업체는 17억 9천만 원 정도, V업체는 17억 5,100만 원 정도로 결과치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표와 같고요. 표에 보시게 되면은 G업체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3, 4, 5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역 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2 업체는 토지 가치 추정치만 제공하기 때문에 1번 토지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상업적 부동산의 비교입니다. 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업지역의 부동산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정한 사례가 없어서 경기도 사례를 갖다가 4곳을 선정했고 인천광역시 2곳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의 부동산의 비교입니다. 서울시 2곳, 경기도 2곳, 인천광역시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감정평가 결과와 각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결과치의 격차는 다음 표 5와 같습니다. 프롭테크 업체별 평균 격차는 G업체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14.58% 정도의 격차를, J업체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와 2.04% 정도의 격차를, L1업체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11.16% 정도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L2업체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8.55% 정도의 격차를, V업체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2.15% 정도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물건별로 물건 1은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 가격 격차가 140.66% 정도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공매 목적의 평가로 인근의 실거래 가격 수준의 격차가 개별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서 매우 크고
인근의 평가 사례 역시 개별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큰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에서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선정된 인근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물건 3은 감정평가 결과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 가격 격차가 39.54% 정도로 나왔습니다. 격차가 큰 원인은 대체로 건물 가격의 차이로 파악됩니다.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 알고리즘을 알 수는 없으나 건물 구조에 따른 건물 단가의 단순 적용과 건물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물건 4, 6, 7, 18, 21, 24는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 가격 격차가 10%를 초과하나 20% 이내로 나타났고 물건 23은 27.31% 정도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물건 23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로 특정 업체의 결과치만 유독 차이가 크게 났는데 이는 업체별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 가격의 격차가 10%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분석한 24개 물건 중 15개는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가의 격차가 10% 이내고 9개는 10%를 초과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실무적으로 복수평가를 진행할 때 통상의 경우 각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의 격차가 10% 이내에 해당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결과치에 적용하면 그 격차가 10% 이내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대상 중 26.5%는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물건별 평균 가격 격차가 10% 이내로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 결과가 시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는 감정평가 결과와 프롭테크 업체의 격차가 10%를 초과하나 20% 이내로 적정성의 범위에서는 다소 벗어났습니다. 12.5%는 감정평가 결과와 평균 격차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물건 1과 같이 인근의 실거래 가격의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경우에는 개별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에서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한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추정을 위해서 해당 지역 및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알고리즘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 알고리즘을 알 수는 없으나 일괄거래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 분리를 위한 배분법 적용에서의 오류 가능성 또한 자동평가 모형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자동평가 모형은 단순히 건물 구조에 따른 건물 단가를 적용할 뿐 건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경우 건물 가격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토지 가격만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고 같은 내용 연수의 건물이라도 관리 상태 및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건물의 단가, 내용 연수의 재주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개별적 사항은 개별 부동산의 임장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자동평가 모형에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지역별로 건물의 경과 연수에 따른 건물 단가 및 내용 연수 재주동 등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근의 실거래 가격 수준이 비교적 균일하고 거래 빈도가 많은 경우에 프롭테크 자동평가 모형의 가치 수정 결과치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인 부동산 유형과 가격 수준 분포를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보조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밀한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동평가 모형에서 건물 가격과 관련한 배분법 적용의 오류 가능성을 개선할 방법을 개발하여 알고리즘에 반영해야 하고, 인근 실거래 가격의 가격 수준 격차가 크고 인근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에 그 한계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프롭테크 업체의 연구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연구는 실거래 가격 사례가 비교적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선정한 사례의 수가 적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와 전국의 감정평가 사례를 프롭테크 업체의 자동평가 모형 결과치와 비교하는 후행 연구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구분 건물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로니의 팬 황성규 대표입니다. 오늘 감정평가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소주제로서 감정평가사가 주도하는 프롭테크인데, 저보다 훌륭한 감정평가사가 많은데도 제가 쓰게 돼서 민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로니의 팬이라는 부동산 대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5년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파트너 형태가 아닌 오너 형태의 회사를 10년 전에 설립해서 차곡차곡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은 지금 한국 프로테크 포럼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 테크가 있어야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에서 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관련된 로니 팬과 같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심사할 수 있는 자동 가격 ABM 방금 말씀하신 거죠. 그걸 서울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있고요. 관련해서 특허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감정평가를 디지털화하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인가요? 나이파 과제를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오퍼스엠과 같이 한 5개월 동안 수행을 해서 지난달에 보고를 완료를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 테크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플랫폼을 지향하는 로니의 팬은 핀테크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프로핀테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프로핀테크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게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부동산 핀테크라는 용어로 아마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퍼티하고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핀테크보다는 프로퍼티,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프라핀테크라고 하는 게 좀 세련돼 보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라퍼티도 뭐 유형에 따라서 토지 건물로 나뉘어지고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여러 형태로 나눠질 거고요. 파이낸스도 은행, 정권, 보험, 뭐 자산운용 등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테크놀로지도 이제 뭐 제가 관심이 많은 블록체인 부분도 있고 AI, 드론, 로봇, AR, VR 요즘 뭐 한참 뜨고 있는 메타버스 쪽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각 이제 영역별로 세분화된 것들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해서 핀테크의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테크놀로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합해서 많은 것이 서비스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업 분야를 제가 뭐 현황과 미래를 보면 우리 배우선 평가사님이 이제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부동산은 아주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어쨌든 이게 가치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요인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도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거를 뭐 테크놀로지를 이제 뭐 한마디로 요즘 정의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동산 금융을 테크놀로지로 디지털 하기도 어렵지만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테크놀로지로 해서 개발을 해도 사업화하기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국내외 핀테크의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드물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성장하는 그런 뭐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이제 보입니다. 우선 국내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보험 쪽으로는 특이한 테크 기업이 없어 보이고요. 단 이제 한국감정원 사내기업으로 출발한 리파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보험과 관련된 권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또 얼마 전에 상장을 해서 얼마나 테크가 가미되는지는 지켜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배 평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정권의 디지털화를 살펴보면 카사는 이미 뭐 말씀드렸었고, 후발주자로 이 루센트 블록하고 펀드블록 글로벌이 추가적으로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마 금융혁신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투자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건물의 매도자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탁을 하면 신탁회사에서는 그 부동산을 근거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고 금융 투자기관이나 은행에서 계좌관리 및 신탁에서는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여기 카사 코리아나 이런 이제 디지털 중개 플랫폼 회사에서는 공모를 해서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커피 한 잔으로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한다. 사실 제가 이제 카사 물건은 종류별로 하나씩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현황과 문제점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리츠나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앞으로 크게 당분간 좀 고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쪽으로 그래서 아마 카사도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아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권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사실 뭐 론의 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 쪽에 가까운 거죠. 모기지에 대한 디지털화하는 건데, 그러한 회사를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 주도하는 뭐 이런 세미나니까 이지수 감정평가사가 프라임 출신이죠. 아마 그분도 그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P2P 회사를 갖다가 했었는데 부동산을 뭐 상대로 하니까 뭐 프로핀테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P2P 업체가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원투법을 뭐 법을 만들어서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들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지금 미국 투자 회사하고도 아마 MOU를 맺고 미국 부동산까지도 우리 국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 제도권 내에 있는 회사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의 규제 특례 사업자로 세종텔레콤이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관해서 펀드를 쪼개서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모기지에 대한 어떤 사항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도권 바깥에서 이제 엘리시아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대해서 블록체인으로 토큰화 시켜서 지금 부동산 소유권을 NFT화하고 해서 아마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까지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한 페이지가 빠졌나요? 이게 예전 거군요. 그럼 제가 빠져 있지만 뭐 수정된 걸 보내드렸는데 빠져 있는데 해외 프로핀테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금융 선진국인 영미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하죠. 영미에서는 핀테크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모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비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사실 비대면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도 빨리 돼야 되는데 한 사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건데 여기 나왔네요. 영국의 하비토라는 회사는 90개 정도의 금융기관들의 한 2만 개 되는 모기지 상품을 디지털화해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식 대출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대출 비교까지 해줍니다. 최근에 6,300만 파운드를 유치를 했으니까요. 우리 한 1,500원 하죠, 파운드당. 그래서 한 1조 가까이 얼마입니까? 9천억 정도 되나요?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그 수배에 이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모기지 쪽에 투자 서비스를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틀닷컴은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배틀닷컴은 모기지를 신청하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실행하는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77억 달러를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거의 뭐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의 경제에 지금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15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는데 소프트뱅크가 그 반을 7억 5천만 달러를 제공했고요. 그 외에
뭐 모기지에 관련 신청하는 절차, 그다음에 기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디지털화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은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국내에도 뭐 카카오뱅크도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아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까지 할지 연립주택까지 할지는 내가 카카오뱅크 여신팀장하고 만나보았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아파트는 분명히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 거래를 할 수 하는 특이한 회사가 미국에 퀀텀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독일에는 펀다멘탈이라는 회사는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독일 연방에서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는 약 2억 8천만 달러의 코인 발행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제가 감정평가업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어떤 입장을 갖다 고려해야 되고, 대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이제 돈을 버는데, 대출 소비자, 금융 소비자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은행은 금융 공급자이고 금융 소비자인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히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정보 제공하고, 사람이 신용도 바뀌고 담보대출한 담보가치도 바뀌고 한데, 담보가치가 올라가면 사실은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VIP만 서비스를 해주고 다수의 대출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그런 대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그런 대출 소비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자 해서 대출 컨텐츠를 갖다가 저희들이 론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대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 금리가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진단하는 앱을 이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핀테크 영역으로 보면 여기 MLS라고 봐야 되겠죠. 직방 부동산 114 뭐 이런 쪽에 네이버까지 해서 보통 이제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보 검색을 하고 중개사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데, 거기 대출 상담사라는 오프라인 조직이 있어서 그게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지만요. 그 대출에 저희들이 론이가 들어가서 편하게 그 금융기관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앞단의 서비스가 이제 프로테크라 보면 대출까지 하려고 하는 게 핀테크고 합친 게 프로핀테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있는 대출 모집인이 이 앞단에 있는 직방이나 이런 부동산 114나 이런 프로테크 회사들한테 아마 조금씩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대출에 대한 보험 설계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대출에 대한 설계서, 진단 보고서도 만들었고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70% 이상 이루어지고, 또 부동산 거래는 70%가 대출이 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공인중개사들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114의 매물을 검색해서 그 부동산이 대출이 얼마 나올까 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공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전산로 연결된
은행 금융기관에 연결해서 실제로 대출을 심사를 하고 대출이 일어나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신규 대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신규 대출인데 부동산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금 대출 관련된 우리 같은 금융혁신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핀다 있죠. 핀다는 지금 신용대출하고 오토바이까지는 지금 진출한 것 같고 자동차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도 진출할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핀다가 지금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주겠다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 줄 서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있어가지고는 그 서비스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의문시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을 진단하고 대환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혁신 서비스를 받은 이유는 원래 대출 오프라인 쪽의 대출 모집 법인은 한 은행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쪽 대출 모집 법인은 전 금융기관을 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출 진단 앱을 만들어서 진단한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부동산을 같은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또 상황이 변하는 동적 그런 움직임까지 해서 좀 모아서 협약된 금융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유튜브 광고를 좀 해보니까 1인당 고객을 데리고 오는데 한 30만 원 들었었는데요. 효율적으로 하니까 3만 원까지 낮출 수 있어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 같고요. 결국 론에는 프롭탱크 기업들이 아마 본 사업을 하지만 본 사업에 번들이라 그러나요? 금융 서비스를 넣어서 본 사업도 편리하게 하고 금융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여할 생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굉장한 복잡한 절차를 갖다 거쳐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컨버전스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도전을 갖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세 주제의 발표를 마치고 잠깐 바로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진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상준 본부장입니다. 저는 그 주택 임대 관리업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저희 주택 임대 관리업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저희 협회에도 잘 살아보세 같은 프롭테크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부동산 경제단체 연합회 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 협회와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갈등 조정이나 이제 협업 조정 업무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사실 올해 좀 이슈가 몇 가지 있어서 요 관련된 부분이랑 좀 연관돼서 제 배우순 평가사님한테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과 과제에 대해서 그 디스코 배우순 평가사님의 그 발표랑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프롭테크의 부가가치 창출이랑 일자리 확대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인더스트리 발전을 위해서는 뭐 발표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통 산업과 이제 이런 그 테크 기업들의 신사업의 그 케미스트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미
그 전통 산업을 다 뒤집어 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도 그거는 저희 좌장님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근데 아직 부동산 분야에서는 그 전통 산업이랑 테크 기업 간의 일종의 이제 줄다리기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나 밸류에이션 분야에서는 그 올해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와 프롭테크 포럼 간의 갈등이 사실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뭐 협업도 좀 있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프롭테크 기업인 그 직방과 중개사 또는 중개사 협회 간의 갈등이 사실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공기관도 약간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인데요. 사실은 뭐 국토교통부도 입장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통산업이랑 전통산업의 일자리도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제 신산업의 어떤 대세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 최근 2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나 야놀자처럼 테크 기업이 전통 산업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프롭테크 기업이랑 그 전통 부동산 산업 간의 그 어떤 시너지 창출의 기회가 저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가능한 분야가 이 감정평가 밸류에이션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현명하게 해결해서 더 큰 어떤 트렌드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갈등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의의 장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오늘 참석하신 뭐 디스코나 그 평가사님들이 주도하시는 프롭테크 기업들은 뭐 그 전통 산업이랑 크게 이슈가 없이 이제 협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빅밸류 같은 기업들은 그 감정평가협회랑 뭐 소송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뭐 대량평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텐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좀 뭐 그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빅밸류 같은 대량평가 모델이랑 기존의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나 감평사 분들과의 협력은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코워킹하고 상생해서 저희가 이제 뭐 대리운전이나 이 택시 분야에 카카오가 점령하듯이 그런 기업들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데이터 기업, 뭐 진로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전통적인 데이터 기업들, 부동산 데이터 기업들을 앞질러서 시장 전망이랑 리포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제가 사적인 질문인데, 디스코에서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랑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디스코 대표로서 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 협력 기관 문제랑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바로 답하면 네. 그 첫 번째 그 질문 주신 그 상생 협력 방안은 상당히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직방하고 중개사 협회가 중개업과 관련해서 가장 갈등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개사 협회는 이제는 직방은 좀 이렇게 몇 개월 지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상태고, 오히려 중개사분들이 만든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윈중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대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깎아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플랫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갈등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그 직방이나 중개사협회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그룹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따른 어떤 문제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감정평가 업계도 저는 예전부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바꿔야 되는 것들이 되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평가 모형을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시세라는 결과를 어쨌든 고객들한테 내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빠르게 내준다는 거 외에 그 빠르게 내준다는 거의 가치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 외에 어떤 밸류를 고객에게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를 우리의 노선을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쟁과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가협회 입장에도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아니면 이미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동평가 모형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과 적극적으로 우리는 연대를 해서 빠르게 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따라잡자, 이런 식으로 같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외에 뭐 가격 정보 같은 거를 추가로 우리가 사와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서비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레포팅을 어느 시점에 서비스 할 거냐 같은 고객한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또는 좀 차별화되게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이런 자동평가 모형과 산업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와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상태거든요. 감정평가 협회 자체 내에서도 수많은 그 논의와 이런 아까 보셨던 기사의 그런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감정평가사들 전체를 그 설득할 만큼의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빠르게 진행해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빠르게 하는 게 새로운 길을 찾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주택시장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진짜 의견인데, 그 부동산 중에 주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평가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하고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투자재로서의 의미와 그 실거주, 그러니까 실사용으로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실거주가 리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맘때 예상했던 바도 내년에 전세값 오르면 무조건 가격 오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전세값이 조금 오르면 분명히 매매가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세 계약이, 매매 계약도 줄었지만 전세 계약이 되게 급격하게 줄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매매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지 않은데 전월세는 무조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실수요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급격하게 이동하면 전월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퍼 좀 넘어가시죠. 왜냐면은 AVM 마들이 하시는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 페이퍼는 우리 이상원 박사님께서 페이퍼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성원 박사입니다. 일단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오늘 가장 혁신적인, 그래도 이 오늘 세미나에서 혁신적인 주제가 다뤄지는 세션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세션에서 제가 이제 토론할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현재 시대를 맞아서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지금 막 출시가 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수많은 어떤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지금 뭐 제공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감정평가 업계는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들보다 사실 더 두려움이
이런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비슷한 주제로 가지고 이런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런 신기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가사님들이 이 신기술의 중심에 좀 서달라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훈 평가사님 이제 발표를 들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프로테크 업체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약간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셨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기대했던 이런 바들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저도 이훈 평가사님 말씀처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의 출현은 막을 수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평가 업계는 당연히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감정평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오히려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프로테크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뭔가 이제 지도에서 막 전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검증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평가 자료를 위해서 실제로 검증을 해보셨는데, 이 AVM 도출값을 무조건 신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모든 모형들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에서 보다시피 프로테크 업체 특히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차율이 5% 밑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지금 이 프로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이 사실만 가지고서 강조를 해서, 야, 우리의 정확도는 거의 이제 95% 이상이다, 뭐 5% 오차율이 5%가 안 된다, 이것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정부 관계자나 일반인들은, 야, 이거 이렇게 정확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란 게 과연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평균치일 뿐이지, 아까 방금 이제 보셨다시피 그 각 개별 자료로 들어가 보면은 뭐 10%를 오차가 넘는 경우도 상당수고, 심지어는 40%, 50% 뭐 그 이상인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어떤 검증 없이 담보대출 같은 분야에서 막 이게 바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사고나 이런 것, 대형 사고들은 이런 한 건에서 바로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이 과대평가되고 마치 만능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AVM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막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벌써 2000년 뭐 한 이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막 오가고 있지만, 전에는 회귀 분석이란 보통 이제 통계 분석 방법 이용해 가지고 많이 대량 평가 모형을 활용한 AVM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 모형에다가 특성 정보만 딱 넣어주면 가격이 그냥 팍팍 나오니까, 사실은 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걸로 이걸 봤고, 그래도 너무 이제 감정평가는 아무리 담보대출 위한 담보평가도 최소한 3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가격이 나오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2000년대에 굉장히 이걸로 담보대출에 직접 활용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국가에서 이제 사고가 좀 터졌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금융위기가 크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한번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보니까, 은행들이 이 AVM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놓고 마치 이제 감정평가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이 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AVM인지 뭐 감정평가지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VM 통해서 그냥 막 나간 대출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런 큰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지금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런 비공식적 평가 수단을 썼을 때는 이 양식을 좀 표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산정 가치의 한계를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러피안 그 밸류에이션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제 거기 보면 유럽 감정평가 기준에도 이 AVM을 통한 산정 가치는 시장 가치도 아니고 감정평가액도 당연히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캐나다도 좀 비슷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 기술을 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하는 데는 활용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몇 가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거기서 특히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감정평가와 AVM의 차이가 뭔지를 일반인들이 잘 알게끔 설명을 할 것. 그 다음에 이 AVM을 보니까 뭐 이 안에 쓰는 자료나 구조가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기에 쓰는 데이터나 모형의 구조에 대해서 표준화를 좀 시켜라. 그리고 만드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공동으로 개발하자. 평가사, 뭐 이제 프로테크 이제 이런 종사자 해가지고 같이 만들자라는 것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고위험 분야에서의 AVM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권고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보시면은 생명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한 AI,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세부적인 각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실무 지침은 각자 지금 개발을 해서 내놔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담보대출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활용 기준이 지금 아마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이 과정에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면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 뭐 좋긴 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블랙박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야 이거 모형에서 나온 거라 나도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몰라 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설명 가능한 AI라는 게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들더라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부동산 가치 산정 모형 한정의 최고 전문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을 만드는 것도 그 외국의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이 AVM에 만드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사들도 인공지능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뭐 10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AVM을 이용해서 실제로 다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AVM을 적용해서 대출 실행하지는 못하는데, 다만 정형화된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AVM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미 몇 군데 금융기관은 그런 그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진행은 감정평가를 맡기는 게 손해배상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금융기관에서 이런 AVM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발할 때 평가사들이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은 알게 모르게는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사들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그 구조나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고, 아마 그 하고 있는 평가사들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평가사분들이 개입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협회 주도하에 AVM을 개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고 지금 뭐 회원들도 그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 집행부는 AVM을 갖다가 외부 업체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시장을 잠식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AVM 관련해서는 평가사가 헤게몬을 가져오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협회에서 주도하에 지금 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기존에 프로그램이 많이 성숙된 기존 평가 법인들이나 외부 그 프로테크 업체의 AVM을 하고 제휴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독자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거는 뭐 개발 진행된 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AVM의 한계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가 자체도 그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근데 AVM 업체는 전국에 있는 실거래가가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왜곡된 실거래 가격을 선정하게 되면 결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빈도 자체도 수도권은 제가 분석했을 때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한 2개 업체는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은 지방도 제가 해봤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이건 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평가사들도 그 실제 평가 업무할 때 지금 애로점인데 배분법 적용할 때 건물 가격 그 실거래 가격은 건물 가격, 토지 가격을 합쳐가지고 제공해 주는데 이걸 반란에는 토지 가격, 건물 가격 배분하는 거 있어가지고 AVM 업체들이 기계적으로 그 건물 단가 내용 연수에 따라서 반란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 가격의 비중이 크고 작고에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페이퍼는 우리 저기 김병도 박사님께서 그 페이퍼를 카멘트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김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김병국입니다. 황성규 평가사님의 발표 자료 너무 유익하고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핀테크, 프로테크라는 각 분야와 정보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동산 분야에도 침투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공급자는 물론이고 수요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금융, 그리고 기술의 세 가지 합성어인 프로핀테크는 우리나라의 선진금융,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지닌 개념이라고 판단합니다. 프로테크에 스마트 빌딩, LOT, 스마트 시티 등이 있고 핀테크에는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인슈어테크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교집합에 프로핀테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하는 공유경제의 한 영역이기도 한데 즉 정리하면 프로핀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퍼티의 거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방, 네이버와 같은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거래를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테크의 한계점도 없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및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해서 알고리즘에 반영할 필요성이라든지 토지와 건물의 가격 분리를 위한 배분법 적용에서의 오류 가능성, 건물의 경관연수에 따른 건물 단가 및 내역연수의 재조정 등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사와 프로테크 기업 사이에 협업을 통한 사례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시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때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 경제 흐름, 아파트 시장 전망,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등을 활용합니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 추이를 통해 현재 주택 경기의 주기상,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등을 파악하는 벌집 순환 모형을 설계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가격 동향, 인구, 신규 공급, 소득, 주택 수급 지수 등 예상 가격도 추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현재 입주 예정 단지에서만 이루어지던 집단 대출의 장점을 프로핀테크를 통해서 공동 구매도 가능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런 내용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인베디드 금융이라는 개념을 반영해서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 비금융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참여자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공유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사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폭발적인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규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하에 저금리,
유동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의 상승, 테이퍼링 등 효과로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금융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의 건실함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프로테크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프로핀테크의 방향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수요자도 함께 고려하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황성규 평가사님의 좋은 발표 내용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감정의 박고기 박사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지정 토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IT를 접목한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지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랑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의료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이제 부동산에도 부동산 산업과 IT를 결합한 프로테크라는 분야가 나오고 이거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발제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표하신 프로테크 산업 발전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각 산업의 현황과 업체의 주력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정확히 몰랐는데 그걸 알려주신 분에 대해서 견문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및 자금 조달, 프로젝트 개발, 뭐 부동산 관리나 중개 임대에서 이제 확장이 돼서 앞으로 여타 이제 다른 산업과도 융합이 돼서 이제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프로테크들이 발전할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크 산업의 발전 항로로 인해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에 뭐 이제 지적하신 대로 뭐 산업 투자의 확대, 비즈니스 모델 확대,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테크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요. 뭐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또 의뢰인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프로테크 업계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분쟁에 대해서 어떤 해결한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도 추가로 또 해결해야 될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화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정 평가사라서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형성 모형이나 이런 데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각 업체의 이제 산정 결과와 실제 감정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 주셔서 신선하고 참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통한 어떤 격차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구나라는 해서 참 좋았고요. 근데 이제 발표 내용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한계로 해서 보조수단인데, 이 보조수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성훈 박사님 말씀하신처럼 이게 일반인에게 자꾸 절대화가 돼가서 이게 마치 모든 게 감정평가를 대신해서 이게 전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신 대로 실제 데이터가 없거나 그다음에 또 이행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모형에 대해서 적용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화 모형에 대한 어떤 다양한 보완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평가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이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본 논문에서는 추가하시겠지만 각 업체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알고리즘은 모르겠지만 방법에 대한 어떤 특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어넣으면은 뭔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간략한 기본 특징이라도 있었으면 업체마다 왜 저런 차이가 나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나중에 향후 이제 이거에 대해 선정하시는 뭐 표본 구조나 선정 방법들,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추가 분석들을 넣어서 그 감정 평가 업계에 이런 AV의 모형에 대한 어떤 정책적 함의를 좀 일반적으로 이끌어서 더 확장시켜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핀테크의 현황과 미래인데요. 좀 너무나 프로테크는 많이 들어왔는데 핀테크는 보면서 생소하고 근데 한편 수긍도 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금융이 결합이 돼서 이제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을 결합한 부동산 판매와 취득이 원스톱 서비스로 한 방에 딱 제공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인 기여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테크의 활동도 또 프로테크 활동과 또한 프로테크 핀테크 활동도 또 어떻게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시너지로 또 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지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션은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표도 보시고 근데 제가 좌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미국에서 지금 그 리서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모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시카고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느끼는 바로는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AVM 모델 이런 것들에서 베리어블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얼터들이 얻는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 가지고 밸류에이션 해봤자 사실은 좋은 밸류에이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MLS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그걸 인풋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리걸한 챌린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는 오픈 디에라 폴리시에서 모든 정보를 다 오픈을 해요. 그래서 뭐 텍스부터 시작해서 진로 들어가 보세요. 진로 들어가면 20년 동안 텍스가 다 나와요, 실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그 정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세 번째 페이퍼에서 말씀하셨듯이 핀이 되시려면은 자본을 공급하는 데랑 자금을 수요하는 그때 다 자유가 돼야지 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근데 지금 핀 자체가 어떻게 되세요? 금융기관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산업을 넓히시려면은 요 세 가지 분야에서 넓히셔야 돼요. 정보도 에이시메트리가 없어야 되고, 정부의 정보도 오픈이 돼야 되고, 금융시장도 사실은 모기지 마켓에서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일반 금융시장이 아닌 일반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기지 시장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을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나가면서 협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페이퍼 발표해서 너무 고수고하셨고 또 많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